학자가 이렇게 하시면 그냥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만 하면 다 쓴소리로 둔갑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거대 종이신문을 매일매일 구독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허무맹랑한 소리도 대통령을 욕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국가를 위한 쓴소리가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여기서 저 같으면 저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엠파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유시민에서 탁 쳐보면 기사가 쫙 뜨는데 늘 투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욕 표현, 뭐 누군가에 대한 한없는 충성, 돌새기질, 뭐 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겨내는 단어와 이런 것들로 전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작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봤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잘못 봤습니다. 지금 100배 사죄드립니다. 이러면 읽는 탑입니다. 드디어 유한무개도 쓴소리. 권력자에 충성하고 심지어는 메뚜기 떼라고 저를 평한 메뚜기 떼의 일원으로 저를 메뚜기로 평한 사람도 있던데요. 언론인 중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즉시 저는 우국지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러니까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개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권력 구조 변경에 대한 모든 보도들은 그것이 객관적인 보도라기보다는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편견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의 변화는 그 제도 변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발의 요건이 우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주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의회 안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정당이죠. 이 두 당 사이에 합의가 없이는 어떠한 헌법 개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전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음모론이 나오고 동기를 묻고 진정성 있냐를 따집니다. 또 왜 따지죠? 어차피 안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 의미 없는 얘기들이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 모든 보도들이 다 부설입니다. 기자들이 왜 쓰느냐? 매일매일 지면을 메꿔야 월급을 받잖아요. 매일매일 무엇인가에서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우선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행하던 학생도 뭐 예비 토론을 해보니까 진정성이 뭐냐 뭐 이거 묻던데 여러분 골치 아픈 거 따지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진정성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 가지고 일했다가 나라 말아먹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은 히틀러가 진정성이 없이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갑제 씨가 진정성이 없이 주석국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탱크가 쳐들어가면 통일이 완수된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해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예컨대 파리바게뜨라는 뭐 실명을 거론하면 저희 동네는 이사벨라라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 가는 빵집입니다. 그냥 부부가 이렇게 하는 작은 빵집인데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뜨보다 아이스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가서 사 먹어보면 종종 가서 빵을 사는데 그 이사벨라라는 빵집 저희 동네 빵집의 부부가 주인 부부가 진정성이 있어서 빵집을 합니까? 저에게 맛있는 빵을 주겠다는 고매한 동기로 빵집을 하는 거 아니죠. 빵 만들기 좋아하고 그것이 생업이 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자식들 대학 공부도 시키고 할 수만 있던 외국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빵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빵집의 빵이 맛있다 맛없다를 따지지
그 빵집 주인이 진정 고객을 섬기려는 진정성이 인정하느냐를 따집니까? 저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희 자칭 노빠 중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도 방법은 틀렸고 이거는 뭐 하지만 진정성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인심 쓰는 분들도 있어요. 웃기고 있네. 진정성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하다고 맨날 까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제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타당하면 그 사람이 지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제안하는 거라도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의원이 어떤 개헌안을 제안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야, 저놈이 저거 지가 대통령 하려나 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제도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제안이고 국민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기관당원제 꼭 지킵시다, 진성당원제, 당비내는 당원 이거 합시다 하니까 제가 저거 해가지고 지가 당권 잡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욕하는 소리가 언론에도 막 보도돼요. 제가 웃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데? 나는 우리 당 당원인데 내가 출마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당원장 되는 거지. 내가 이 제도로 되고 싶어서 되면 어때? 이 제도가 나쁜 거면 배척하면 되고, 이 제도가 좋은 것이면 받아야죠. 우리가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박근혜 씨나 정동영 씨, 박근혜 대표나 정동영 장관이 각각 보면 정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박근혜가 8년 동안 대통령 해먹고 싶은가 보다 라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또는 정동영 씨가 무슨 정부통령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보다, 또는 4년 중임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것만 따져서 아무런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한 제안이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한 제안이든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4,500만의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고도의 분업화된 상호의존적인 이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의 진정성을 따져 묻지 말라.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은 중요하지도 않으려니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옹호해주기 시작하면 나라가 아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적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면 당연히 배척하고 비판해야 돼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3동, 여기 1동, 2동, 3동이 여기에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서울대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유신 정권이 지도휴학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휴학을 하느냐 등록을 하느냐는 학생 개인의 선택사항이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 유신체제 때문에 희한하게 학생의 휴학 여부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이 얘는 휴학 이렇게 도장 찍으면 휴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휴학이 자동적으로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징집 영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 국방부에서 데리고 가는 거죠.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신병 이관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지도휴학제에 걸린 77학번 법대 학생이 도망을 갔습니다. 안 가려고. 이제 지도휴학제 발동되면 고그라고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니까 친구들이 붙였죠. 아무개야 유신군대가 너를 부른다. 곳곳에다 붙였습니다. 제 오늘 강연 홍보 붙이듯이. 저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개야 유신군대가 너를 부른다. 봤더니 이 사람 도망가가 없어요. 자취방에서. 그래서 담당 형사가 다 있었죠. 그때 이제 우범자 비슷하게 여시찰 인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학교 학생처에 일하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정보 보고하고 활동비도 사쓰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동원령이 내렸더라고요. 모월 모시에 3동 발코니 앞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3동 발코니 앞으로 가봤더니 제가 2학년 때입니다. 제가 1학년 때네. 1학년 마치는 무렵에. 그 2학년이 끝날 무렵에 있던 그 선배가 왼손에는 식칼을 들고 오른쪽에는 횃불을 들고 어깨에는 가방을 하나 메고
그래서 목에는 이 핸드마이크를 걸고 딱 그 삼동 베란다에 유리창을 깨고 나타나서 엥 하더니 그때부터 윗물을 뿌리고 하고야 이걸 시작했죠. 근데 그 밑에 담당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아무개 너만 애국자야? 명언이죠. 하도 화가 났어. 자기가 담당 학생인데 놓친 거죠. 놓쳤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데모 안 하나 막 걱정돼서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첩보를 입사하고 와봤더니 그놈이 유리창을 깨고 나타나서 식칼 들고 나타나서 오지마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때는 3분 이거 하면 샤우팅 하면 되게 징역 3년 정찰제로 때릴 겁니다. 이야기가 많이 빗나가는데 진정성을 묻지 마십시오. 그때 데모했던 그 학생도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데모했고 잡으러 다니던 그 형사도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야 너만 애국자야? 나도 애국자다 그런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서 정말 이 학생이 감옥에 가는 대신 군대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라 국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다. 이런 진정성에 입각해서 했던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 진정성을. 그러나 그 정보 형사의 행위를 애국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성이 주관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정치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와서 오늘 정치하는 놈이 여기 와서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정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유시민이라는 한 국회의원의 눈을 통해서 목격된 또는 저의 오감을 통해서 인지된 정치의 모습을 여러분이 전해들을 따름이에요. 제가 똑같이 강연을 해도 여러분은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조금씩.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청년실업 이렇게 뭐 대책이 뭐냐 묻는데 취업은 각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떤 학생은 이게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말인가 보다. 저 사람 보수네? 그렇지만 그건 맞는 말이야 하고 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자분은 청년실업 각자 해결해라 이렇게 제목을 보고 우리들의 오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 경향이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잘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의거해서 생긴 것이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개 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철학 등등은 한 4가지 정도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째, 이해관계. 유물론. 카를 막스가 말한 대로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여러분이 한나라당과 우리 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감세 논제. 그게 뭐 세금을 세율을 일정 부분 깎아주면 2% 소득세를 깎아주면 서민들은 연간 1,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이익 보고 한 1억 원 버는 사람은 몇백만 원 이익 본다. 근데 1억 원 버는 사람에게 몇백만 원보다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자에게 유리한 감세는 아니다. 이게 한나라당의 논리예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배웠죠? 효용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죠? 화폐의 한계 효용. 그것이 10만 원의 한계 효용이 500만 원의 한계 효용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에게 500만 원이 가지는 효용, 추가적인 효용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이 가지는 추가적인 효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벤담류의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늙은 벤담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공리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부자에게서 적은 효용을 가지는 돈을 압수에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혁적인 벤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벤담의 공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파레토 최적이 더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상태가 최선의 상태입니다. 그죠? 파레토 최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이혜원 의원도 이 경제학과 출신인데요. 어디서 경제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터퍼스널 이 개인 간의 효용에 대한 양적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주류 경제학계에서 공인된 철학적 토대입니다. 뭐 이건 빗나갔지만 여하튼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눈을 가리면 모든 진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에게 이익되는 것은 믿기 쉽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잘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험.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찬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검찰의 권력을 일부 떼서 경찰에 주는 거니까. 그러나 경찰과 관련해서 매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찰을 불신해서 뭐 그대로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사 선생님 훌륭한 분을 만나서 죽을 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의사가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슨 약대 6년제 때문에 또 의사들이 혹시 휴진을 해가지고 그때 적절한 진료를 못 받아서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의사는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 학습. 그 80년대 여러분 선배를 잘못 만나면 NL이 되기도 하고 또 선배를 또 잘못 만나면 CA가 되기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중에 NL이 있으면 그 후배도 NL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오자마자 받은 팜플렛 교재가 다 그거니까. 그렇죠? 이게 친구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옛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학습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뭘 공부했는지 보시죠. 이 공부 내용 중에 많은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여러분이 습득하는 많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죠. 네 번째가 기질의 차이도 있습니다. 똑같은 학습을 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이해관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혁명가 되나요? 기왕 앞에 잠시만요. 예. 그 제전 러시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레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레닌이 혁명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굳이 그 사람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에 비춰볼 때 혁명가가 되어야 될 만한 이유는 없었죠. 기질상의 차이입니다. 그죠? 저도 기질이 좀 더 양순했더라면 오늘날 이 국립사회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시대에 비슷한 가정환경,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교사의 아들, 비슷한 전공,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대학을 다녔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는 인생 행로가 달라지고 많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소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원래부터 좀 반항적이고 기성의 관념을 따라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우상 파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양순하고 대체로 대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그 비용, 적응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은 되게 지배적인 관념에 따라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경험, 학습, 그리고 기질, 이 네 가지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미디어 문제를 잠깐 다루고 이제 권력구조 문제를 좀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분까지 자기가 중립적인 것이 주장을 하는 양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난 노무현 정권 싫어 비워 이유는 이거야. 그랬으면 비판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혹은 대통령이 혹은 현재의 여당이 배워가지 않는다. 우리는 보수시다. 보수 신문인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우리 신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비판한다. 비판하면 좋아요. 또 한겨레 신문이나 또는 개인 노동뉴스, 노동신문이 아니고 비싼 신문이 하나 있죠. 그런 신문, 지금 뭐를 표방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에 쏠리고 있다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은 자기가 다 중립이래요. 자기가 하는 모든 얘기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비를 거는 정치인이라는 정치인이 나간 사람. 이런 식이죠. 예. 난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게. 근데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왜 성질을 내니? 너 정말 못된 아이구나. 이런 식이에요.
오늘 문화일보의 윤창중 씨가 쓴 칼럼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정신병자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빨갱이 비슷하게 취급하고.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 미워 죽겠는 그런 적개심을 품고 쓰는 칼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왜 언론인이 하는 충고에 대해서 성질내냐, 너네 정말 성격 못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치는 거죠. 장관들이 말하기를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장관질을 해먹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국회 와서 맨날 당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기자들만 없으면 국회의원질 해먹을만 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별로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까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런 거대 신문들의 데스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신문을 매일 100,000만 부 가까이 찍는 그런 크고 작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 똑같은 신문들이에요. 제호만 다르지. 제호하고 만드는 사람 이름만 다르지 신문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조선일보는 덕분물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어떤 의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회의 인사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내기할까요? 이걸 조선동아가 보도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못하겠죠. 합니다. 동아일보는 하고 조선일보는 안 할 거예요. 동아일보는 사설로 조졌고 2배짜리 사설로 저를 실명 거론해서 성격 못된 놈으로 옛날에 사람 좁히고 이랬던 놈으로 그리고 제가 아무런 댓글을 안 했는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저에 대해서 그런 사설을 써서 비판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수준 차이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그 두 신문 중에 어느 신문의 기자가 저를 보고 중앙일보는 그럼 왜 뺐냐? 그래서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문화일보도 독극물이죠. 전선을 자꾸 넓혀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주요소 습격사건 보면 난 한 놈만 패 이런 회사가 나오잖아요. 원래 그 패싸움을 할 때는 한 놈만 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사람하고 다 여러 신문들을 다 직접 드립니다. 받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왜 독극물이라 그러냐? 불관용을 선동하기 때문에 독극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문들을 보면 강정구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사회의 소위 자칭 주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또는 이 주류를 진정적으로 불쾌하게 만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 신문들의 주장이었어요. 비겁하죠? 비겁하잖아요. 헌법에 법원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는 사람은 구속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물러난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구속하는 것이 내 소신이다. 자기가 뭔데? 검찰총장이 뭔데? 헌법과 법률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검사들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웅 만들고 그런 불법 행위를 자기 소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신문이 바로 조선중앙 동아일보 아닙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불관용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관용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게 어느 신문 기자가 박스에다 이렇게 썼더라고. 유시민 의원 그렇게 관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왜 조선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불관용으로 대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제가 이 신문들은 불관용을 선동하기 때문에 열린 사회와 양립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독극물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느냐고 저희 관용론을 비판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논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년째 동아일보를 혹은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그럼 내가 독극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냐? 저희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600만 명이 조선중앙 동아일보를 보는데 그럼 600만 명이 다 독극물을 먹는단 말이냐? 이게 동아일보 사설의 여지였어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많이 팔린다고 해서 독극물이 독극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독극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죠. 취소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조선동아일보에도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먹어서 읽어서 피가 되고 살리는 좋은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불과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선동아는 독극물이다. 이것은 과장된 문학적 표현이고 조선동아일보는 독극물이 함유된 신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독극물의 함유도가 중앙일보 경우에는 다소 낮기 때문에 제가 불량식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변함이 없는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제 소신이라고 하죠. 불관용을 선동하기 때문에 독극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신문들은, 특히 거래신문들은 잘된 것은 민간에 따라서 잘된 것이고 정부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어느 보수가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 책임을 강조합니까? 저는 그런 보수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원래 진보는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조이고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조입니다. 보수는 언제나 집단의 앞에서 개인을 앞장세우는 것이 보수예요. 그러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개인이 역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서 자기 자식들을 먼저 전쟁터로 보내서 새 아들 내 아들이 죽어도 나도 입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수거든요. 우리나라 보수들은 다 병약해요. 우리나라 자칭 보수 정당에는 군대 안 갔다 온 국회의원이 무지하게 많고 그 자식 손자도 군대 안 갔다 온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높죠.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를 하려면 유전자에 결함이 있어야 된다. 도달하게 되는데 이건 가짜 보수죠. 저는 제가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 압도적인 구설을 자랑하는 보수 신문들이 보수의 가치 체계에는 어긋나게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한없이 강조하는 보도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저는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 실업 문제 국가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는 청년은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나는 꼭 취업하고 말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취직할 확률이 더 높은 점은 저는 보수신문이라면 당연히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더 강조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신문이 거의 없죠.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진보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해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진짜 보수도 없고 가짜 보수가 판치고 그 가짜 보수들이 보수의 가치에 맞지도 않는 선동을 하고 그 선동이 국민들의 정신상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미디어를 이렇게 보시고 특히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보도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은 상당히 괜찮은 헌법이에요. 저는 5년 단임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제도가 있죠. 4년 중임제, 전부통령제 이것이 현재 대통령 혼자 있는 단임제, 5년 단임제보다는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 그리 합리적인 사회예요? 왜 다른 대목에서는 모든 불합리함을 다 안고 고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그 문제에 관해서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꾸자고 하거든요. 저도 이 대목에서 진정성을 의심해봅니다. 그러나 이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해서 이 제안을 거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제도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제를 하나하나. 그리고 내각제도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도 자체에 우열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 임기만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달라질 수 있다면 오케이. 그 제안의 동기가 여하하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제가 가진 그 모든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더하기 4년으로 고친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차이 없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국민투표를 하는 그런 것까지 뭘 하냐. 그런 생각이죠. 흔히 학자들은
세상을, 이 세계를 합리적인 질서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죠. 최근 들어와서는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들이 많이 성립했고,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이른바 경로의존성 혹은 목잡계 경제학 등등의 이런 새로운 조류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컴퓨터 자판, QWERTY, QWERTY 순으로 이렇게가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인체공학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자판이 있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QWERTY 자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타자기로 글을 쓰던 시대에 타자기의 이 자판이 엉키지 않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했을 때 나온 자판이 현재의 자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음소의 횟수, 그 다음에 우리 손의 움직임, 근육의 상태 등등을 다 고려할 때 더욱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판이 있어요. 자판 배열이. 그러나 그 배열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의 자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때로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또는 객관적 잣대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불합리하다는 걸 알지만 그걸 바꿈으로써 누군가가 특별히 득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의례 우리 시작할 때 안 했죠?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행사할 때 국민의례 합니까? 이런 행사 안 하죠? 그러나 동네에 제가 정치하느라고 어디 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여러분도 하시죠? 아직은 총동문체육대회 갈 나이가 안 돼서 나중에 40대 되면 옵니다. 그래서 한 40대 초부터 이제 천막, 자기 기술 천막 치기 시작해서 60대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천막 치다가 60 넘어가면 은퇴하죠? 그래서 원로들 텐트 안 하고 몰아가지고 인생이란 그런 건데요. 졸업하고 한 20년 동안은 거기 텐트 칠 자격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40년, 20년 전 지나면 40대가 되어서 자기 기술 이름이 적힌 텐트를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치게 되죠. 해마다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해서 맨 마지막에 본부석에서 왼쪽에 있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다. 거기 오면 나이가 60대가 되죠. 그 다음에는 그 기술의 텐트가 없어지고 그 위에 원로들 텐트, 오비 텐트가 하나 생기고 거기 가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보면 작년에 왔던 동문이 죽어없고 등등의 인물이 진행이 되죠. 우리 인생이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되면 제일 먼저 친구들 약혼식 결혼식 하는데 와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애기 낳았다 하면 100일짜리 와가고, 그죠? 그렇게 좀 살다가 보면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다가 기상집에 가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배우자가 죽었다,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장가간다 해서 거기 가고, 또 배우자가 죽었다 문산 가고, 그 다음에 친구가 죽은 날이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먼저 가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세레머니에 이렇게 몇 번 참석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왜 이렇게 갔더라? 자, 여하튼 뭔 얘기하다 했지? 예? 국민의례. 진짜 많이 나갔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총동문 체육대회를 하면 시작할 때 국민의례를 한다고요. 무슨 ABS예요? 우리 국민의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무총리 훈령이라고 훈령. 세상에 어느 나라 국무총리가 얼마나 권력이 세기에 감히 주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무슨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한 맹세 복창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때는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 유신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다 같이 외쳤어야 돼요. 안 외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왠지 비국민, 노동수상자 이렇게 취급을 받죠. 영화관에 MRV 1, 2, 3, 4, 5 시리즈로 쫙 나올 때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MRV 보러 갔는데 MRV 시작하게 되면 네가 가서 노래 불러야 돼. 여러분 몰라요 그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민망한데. 우선 국기에 대한 모욕이 모욕. 그래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그걸 다 없애고 그거 없애고 대한뉴스 없애고 뭐 없애고 이러면 영화를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거든. 하루에 한 회를 상영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영업적 이익이 있으니까 슬그머니 없어졌고,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도 약을 좀 쳤겠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러나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남들이 보는 데서 예? 이상하잖아요. 애국심은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국가 상징물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고귀한 가치죠. 함부로 남에게 내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의병이 들고 일어나고 하듯이 그때 한번 발휘하는 거라. 근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제가 특히 국회의원하고 여당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국민회의를 10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 같은 분은 한 10번 할 거예요. 하루에 회의를 6번, 7번 하니까. 비 오는 날 천막 쳐놓고 경로잔치 5월달에 한다고 해서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다 놓고 분회에서 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잔 대접하는 날인데 갑자기 12시에 시장님이 나타나면 밥 먹다가 올 수도 없고 술 먹다가 올 수도 없고 차렷해갖고 국회에 대한 맹세하고 애국가 부르고 그러고 효자조부상 수상하고 그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제가 이런 점을 지적했더니 그때도 대학생들과 얘기한다면 제가 참 뻔뻔하죠. 그 말을 했다가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언론에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무정부주의자 아니냐 뭐. 저는 애국가, 국기 등등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갖추자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면 합리적 토론이 안 돼요. 민방위 훈련 여러분 아직 그 나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너무하거든요. 7시에 쫙 놓고 새벽에 나와서 이러면 체크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서집 훈련. 예비군 못 없애요. 그죠?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예비군이 하나의 산업이거든. 실어 날라야지, 도시락 팔아야지, 거기 예비군 중대장 있지, 또 거기 뭐 이렇게 교육 감사하는 사는 사람 있지, 또 그런 거 하는 단체 있지, 이러니까 한 번 만든 것은 못 없애요. 예비군이라는 것은 이북에서 그때 112 사태인가요? 그 무슨 김신조 일당이 여기 청와대 뒤선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막 청와대까지 쳐들어올 뻔했잖아. 그 얘기 있고 나서 만든 게 예비군인데 못 없애잖아요. 예비군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맞아줬습니다. 저는 예비군은 없애도 된다. 없앨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에 나가서 예비군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까봐 말을 못해요. 뭐든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는데 인간의 사고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미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는 바꿔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는 못 바꿔요. 저는 권력 구조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차장진 교수가 말씀하신 진보의 과소 대표성, 이 비슷비슷한 보수 정당의 과잉 대표성,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어떻게 보면 다른 정당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면에서는 열린우리당은 민주정당이고 한나라당은 화초정당이죠. 국가와 한국사정은 지키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같은 보수정당이라도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우파가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고 하나는 그래도 비교적 양식 있는 보수파가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노선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비슷한 우리 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고 한나라당은 극우 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보수 정당이고 강경 보수 정당이고 그런 차이죠. 그리고 중간에 더 비어있고 맨 쪽에 민주노동당 하나 걸러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코어티 그 자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두 당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점유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이 두 당밖에는 지역구 선거에 당선될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뉴컴머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건데 이것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게 쳐져 있는 독과점 시장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대통령 선거를 무슨 4년 중임이 아니라 4년, 3년임, 4년임, 5년임이 가능하게 해주든 부통령을 하나가 아니라 10명을 만들어주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정치의 중심 무대는 국회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해준다면 독일식, 제일 좋죠. 독일식. 비례대표 절반, 지역구 절반. 그렇게 해서 지역구 2표 찍는데 지역구 표는 지역구 후보 가리는 데만 쓰고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 지지표에서 결정되도록.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지금 45석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선거구제의 변화. 그래서 정치시장이 진입장벽에서 막힌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비자의 호감을 받는 유혹한마가 진입할 수 있고 기존의 공급자가 퇴출당할 수 있고 또 한 번 진입한 정당들은 자기 칼날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쟁시장, 소위 말하는 유효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개방적인 시장으로 정치시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 제일 좋은 데는 독일식, 그게 정 실패하면 중대선거구제, 3사람 내지 5사람 뽑는 거. 이렇게 바꿔준다면 박근혜 씨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뭐 부통령이 필요한가 보죠? 어디죠? 호남 지역이든 어디든. 그럼 양해해 주겠다는 겁니다. 협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변화가 없이 단순히 뭐 내각제로만 바꾼다든가 또는 대통령 뭐 주임제로 한다든가 전 부통령제로 만든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뭐 나쁜 일은 아니고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거 하려고 그래 국민투표까지 하면서 난리를 피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자가 빨리 끝내라고 막 그러는데요. 되게 대학에서의 박사학위라는 것은 그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하고 쓴 사람밖에 안 읽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 논문이 있다는 거를. 가짜 박사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 일단 그 전문 영역, 자기가 학위 논문을 쓴 좁은 영역의 밖으로 벗어나면 일반 대학원생과 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일반 대학생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면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철학 전공하는 분이 정치제도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근거가 있게 좀 알면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학 교수 타이틀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지성이 있냐? 되지도 않는 소리 신문에 봤어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오피니언 페이지에 외국 편진을 기용하는 유일한 기준은 얼마나 세게 노무현 대통령을 신비한 오로지 그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려고 쓰는 놈들 맞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끼리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누가 들었나 봐. 동아일보 사설에 넘자 자리에다가 X자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그런 말 아주 멀지각한 놈으로 이렇게 썼던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공을 정하셔서 박사가 되시건 석사가 되시건 뭐 박사가 되시든 늘 내가 전공한 영역 밖으로 벗어나면 일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자기가 하는 말 쓰는 글이 얼마나 논리적 근거 혹은 경험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조중동 같은 거래신문에 좋은 거라도 많이 주고 씹기만 하면 무조건 실어주니까 재미 붙인 모양인데요. 3년 넘게 3년이나 썼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지겹지 않아요? 보는 제가 지겨운데 쓰는 사람들은 지겹지도 않은가. 특히 우리 사회 원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신부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요. 젊었을 때는 소시적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컬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연세 드시면 좀 보수화되거든요. 그게 당연합니다. 20대 때 저하고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지금의 저가 훨씬 보수적이죠. 60대가 되면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보수화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어른들을 쑤셔가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듣기 싫은 말 몇 마디 끌어낸 다음에 그거를 계속 특필해서 이 보도를 하니까 그래놓고 또 뒤에 가서 원로가 없다 이런 기획 시리즈 내고 자기들 손으로 원로를 다 망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소 좀 보수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들어보고 근거가 없는 말 이런 거는 보도하지 말아야죠. 그게 양식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여당이 자기 당이 유리하도록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어떤 연세 많으신 옛날에 유명한 교수님이 하셨으면 그걸 기자들이 들어보고 이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 기사화하지 말아야죠. 그런 걸 다 기사화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까지도 이제는 그 어른들을 이상하게 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대 보수 신분들이 대한민국의 존경받아야 될 원로들을 다 시궁창폭으로 던져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이라는 것은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집단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힘으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의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모든 것이 다 도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와 같이 신문 자체가, 거대 신문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권력 집단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들의 마음에 맞는 정치적 사실만 사실로 수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고 그들의 생각에 흡족한 그런 시각만이 신문에 소개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조중동을 씹은 것은 절대 조중동 지면에 반영은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유시민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보도 안 됩니다. 오늘 이 강연은 그들에게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명박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 이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만한 숫자를 놓고 하면은 9시 뉴스에 나가죠? 그죠? 왜냐면 거기서 나온 강연의 내용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중동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사실이 되어서 보도되고 조중동 보기에 불쾌하더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처럼 무시됩니다. 사실의 선택에서 그걸 취사 선택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취사 선택한 사실의 해석을 제공하는 논리적인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나의 생각인가, 나 자신의 생각인가, 내 스스로 비판적 성찰을 한 끝에 나의 것으로 만든 나의 생각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언제라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학생들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 자랑 아니거든요. 나 바보예요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만큼은 앞으로 그런 보도를 할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멘트를 유도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나면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하시면 그냥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만 하면 다 쓴소리로 둔갑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거대 종이신문을 매일매일 구독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허무맹랑한 소리도 대통령을 욕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국가를 위한 쓴소리가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예컨대 저 같으면 저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엠파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유시민 해서 탁 쳐보면 기사가 쫙 뜨는데 늘 투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욕 표현, 뭐 누군가에 대한 한없는 충성, 돌색이집, 뭐 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튕겨내는 단어와 이런 것들로 전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작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봤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잘못 봤습니다. 지금 100배 사죄드립니다. 이러면 일면 탑입니다. 드디어 유한무개도 쓴소리. 권력자에 충성하고 심지어는 메뚜기 떼라고 저를 평한 메뚜기 떼의 일원으로 저를 메뚜기로 평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언론인 중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즉시 저는 우국지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러니까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개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권력 구조 변경에 대한 모든 보도들은 그것이 객관적인 보도라기보다는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편견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의 변화는 그 제도 변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발의 요건이 우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주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의회 안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정당이죠. 이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없이는 어떠한 헌법 개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음모론이 나오고 동기를 묻고 진정성 있냐를 따집니다. 또 왜 따지죠? 어차피 안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 의미 없는 얘기들이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 모든 보도들이 다 부서집니다. 기자들이 왜 쓰느냐? 매일매일 지면을 메꿔야 월급을 받잖아요. 매일매일 무엇인가에서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우선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행하던 학생도 예비 토론을 해보니까 진정성이 뭐냐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 골치 아픈 거 따지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진정성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 가지고 일했다가 나라 가라.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4,500만의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고도의 분업화된 상호 의존적인 이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의 진정성을 따져 묻지 말라.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은 중요하지도 않으려니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옹호해 주기 시작하면 나라가 아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적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면 당연히 배척하고 비판해야 돼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3동, 여기 1동, 2동, 3동이 위에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서울대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유신 정권이 지도휴학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휴학을 하느냐 등록을 하느냐는 학생 개인의 선택사항이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 유신체제 때문에 희한하게 학생의 휴학 여부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이 얘는 휴학 이렇게 도장 찍으면 휴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휴학이 자동적으로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징집영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 국방부에서 데리고 가는 거죠.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신병이 이관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지도휴학제에 걸린 77학번 법대 학생이 도망을 갔습니다. 안 가려고. 이제 지도휴학제 발동되면 그걸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니까 친구들이 붙였죠. 아무개야 유신군대가 너를 부른다. 곳곳에다 붙였습니다. 제 오늘 강연 홍보 붙이듯이. 저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개야 유신군대가 너를 부른다. 봤더니 이 사람 도망수나도 맨날 까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제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타당하면 그 사람이 지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제안하는 거라도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의원이 어떤 개헌안을 제안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야 저놈이 지가 대통령 하려나 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제도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제안이고 국민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기관당원제 꼭 지킵시다. 진성당원제, 당비내는 당원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 해가지고 지가 당권 잡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욕하는 소리가 언론에도 막 보도돼요. 제가 웃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데? 나는 우리 당 당원인데 내가 출마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당원장 되는 거지. 내가 이 제도로 되고 싶어서 되면 어때? 이 제도가 나쁜 거면 배척하면 되고 이 제도가 좋은 것이면 받아야죠. 우리가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박근혜 씨나 정동영 씨, 박근혜 대표나 정동영 장관이 각각 보면 정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박근혜가 8년 동안 대통령 해먹고 싶은가 보다 라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또는 정동영 씨가 무슨 정부통령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보다 또는 4년 중임제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것만 따져서 아무런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한 제안이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한 제안이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은 히틀러가 진정성이 없이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갑제 씨가 진정성이 없이 주석국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탱크가 쳐들어가면 통일이 완수된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해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예컨대 파리바게뜨라는 뭐 실명을 들어놓으면 저희 동네는 이자벨라라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 가는 빵집입니다. 그냥 부부가 이렇게 하는 작은 빵집인데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뜨보다 아이스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가서 사 먹어보면. 종종 가서 빵을 사는데 그 이사벨라라는 빵집, 저희 동네 빵집의 부부가, 주인 부부가 진정성이 있어서 빵집을 합니까? 저에게 맛있는 빵을 주겠다는 고매한 동기로 빵집을 하는 거 아니죠? 빵 만들기 좋아하고 그것이 생업이 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자식들 대학 공부도 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외국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빵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빵집의 빵이 맛있다 맛없다를 따지지 그 빵집 주인이 진정 고객을 섬기려는 진정성이 있냐를 따집니까? 저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희 자칭 오빠 중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도 방법은 틀렸고 이거는 뭐 하지만 진정성은 인정해줘준다 이렇게 또 인심 쓰는 분들도 있어요. 웃기고 있네. 진정성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은 동기가